사실 전 무서워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 실망해서 떠나갈까봐. 아니, 그보다 내가 또 누군가를 망칠까봐요. 도대체 1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내가 알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일이라도 있는 건가요? 만약 제가 수님 씨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도 제 곁에 계셔줄 겁니까? 60살에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떠났을 때도 안 울었어요. 장례식 내내 멍하니 서 있었고 사흘이 지나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건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요. 근데 이 남자 앞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60살에 시작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드라마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무엇을 하며 들으시는지,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읽고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정수님입니다. 올해 60이에요. 서울 외곽 작은 빌라촌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방 2개짜리 빌라거든요. 한 방은 제가 쓰고 한 방은 짐이 쌓여 있습니다. 남편 물건들이요. 3년이 지났는데 아직 못 치웠어요. 버리려고 문을 열면 냄새가 나거든요. 남편 냄새가요. 그래서 그냥 닫아두고 살았습니다. 남편 이재웅이 세상을 떠난 건 3년 전이에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서 숨을 안 쉬고 있었어요. 전날 밤까지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없었어요. 그렇게 갔습니다. 37년을 같이 살았어요. 전업주부였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밖에 나가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현이 키우고 밥 짓고 청소하고 그게 제 일이었어요. 남편이 벌어오면 제가 살림을 했거든요. 37년 동안요. 근데 남편이 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밥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청소를 해도 어지럽힐 사람이 없었고요. 장을 봐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혼자 먹기엔 뭘 해도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울 때가 많아요. 아들 재현이는 결혼하고 분당에 살아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며느리 선이가 바쁜가 봐요. 재현이도 회사 일이 많다고 하고요. 전화는 자주 오는데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괜찮다고 혼자서도 잘 산다고 말했거든요. 제가요. 그 말을 믿은 것 같아요. 아들이요. 괜찮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그걸 발견한 건 9월 초였어요. 아침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문지에 싼 꾸러미였어요. 풀어보니까 가지가 3개 들어 있었거든요. 손바닥만 한 가지였어요. 윤기가 흘렀습니다. 방금 딴 것 같았어요. 누가 놓고 간 걸까요? 윗집 할머니인가 싶었는데 윗집은 작년에 이사 갔거든요. 옆집은 젊은 부부인데 채소 같은 건 안 키울 것 같았습니다. 아래층은 빈집이었고요. 그냥 들고 들어와서 된장국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가지랑 달랐거든요. 껍질이 얇고 속이 촘촘했어요. 직접 키운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에 또 생겼어요. 이번엔 애호박 2개였습니다. 역시 신문지에 쌓여 있었어요. 문 앞에 그냥 놓여 있었거든요. 누구지? 그 생각을 하면서 들고 들어갔어요. 동네 미용실에 간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한미숙 씨 미용실이에요. 여기 이사 온 지 5년이 됐는데 처음부터 여기만 다녔거든요. 한미숙 씨가 올해 64이에요. 저보다 4살 많고요. 입은 거칠지만 속은 깊은 사람이에요. 남편이랑 사별하고 혼자 미용실 운영한 지 15년이 됐다고 했어요. 파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미숙 씨가 뒤에서 머리를 풀면서 물었어요. 수님 씨, 요즘 어때요? 얼굴이 좀 핀 것 같은데. 별일 없어요. 별일이 없어요? 나는 뭔가 달라 보이는데. 한미숙 씨가 파마 약을 바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수님 씨, 우리 빌라 뒤쪽에 텃밭 있는 거 알아요? 거기 남자 한 명이 봄부터 농사 짓고 있거든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텃밭이요? 응, 빌라 뒤편에 공터 있잖아요. 거기 몇 년 전부터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텃밭 만들어 쓰는데. 근데 올해 새로 온 남자가 있어요. 혼자서 엄청 크게 일구고 있더라고. 가지 심고, 호박 심고, 상추도 키우고. 가지, 호박?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남자를 처음 제대로 본 건 그 주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가 빌라 뒤편 텃밭 쪽을 지나쳤는데 거기 남자가 있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소매를 걷어붙이고 호미로 땅을 일구고 있었어요. 손이 컸거든요. 흙이 묻은 크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말은 없었거든요. 다시 호미를 들고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면서 그쪽을 한 번 더 봤어요. 등을 보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등이었어요. 월요일 아침에 또 생겼습니다. 이번엔 방울토마토 한 바구니였어요. 작은 바구니에 빨간 방울토마토가 수북이 담겨 있었거든요. 신문지 대신 이번엔 망사 주머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그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도 없이 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초인종도 안 누르고요. 언제 오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새벽인지 아침인지. 먹었어요. 맛있었거든요. 단맛이 강했습니다. 마트 방울토마토랑 달랐어요. 직접 키웠으니까 그렇겠죠. 왜 주는 걸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났어요. 채소는 계속 생겼습니다. 상추가 올 때도 있었고 오이가 올 때도 있었어요. 매번 신문지나 망사에 쌓여서 문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마트 봉투가 무거워서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는데 누군가 다가왔거든요. 그 남자였어요. 들어드릴게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굳었어요. 아, 괜찮아요. 무거워 보여요. 그 말만 하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도 얼떨결에 따라 올라갔습니다. 현관 앞에 봉투를 내려놓으면서 돌아섰어요. 감사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돌아서서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한마디도 더 안 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잠시 서 있었어요. 채소도 이 사람이 두고 가는 게 맞구나. 그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왜 두고 가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름도 몰랐어요. 어디서 사는지도요. 다음 날 미용실에 갔습니다. 파마를 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한미숙 씨한테 물어보러 간 거였거든요. 미숙 씨, 텃밭에 남자 있다고 했잖아요. 한미숙 씨가 가위를 내려놓으면서 눈이 커졌어요. 왜요? 수님 씨 왜 그 남자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냥이 어딨어요? 얼굴 봤어요? 잠깐 봤어요. 한미숙 씨가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거든요. 의자를 끌어다 제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야, 나 그 남자 좀 알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봉길이라고.
나이가 63인데 전에 버스 기사였어요. 작년에 은퇴하고 저 동네로 이사 왔거든요. 텃밭은 봄부터 일구기 시작한 거고, 가족은요? 한미숙 씨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게 좀 사연이 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18년 동안 혼자 살았대요. 왜요? 한미숙 씨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이혼했거든요. 근데 이유가 좀 그래요. 어떻게요? 그 남자 아내가 나갔대요. 다른 남자 생겼다고. 오봉길 씨 모르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8년 전이니까 그때 45이었겠네. 그 뒤로 혼자 산 거예요. 한 번도 여자 안 만났대요. 동네 사람들이 소개시켜 주려고 해도 싫다고 했고. 왜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한미숙 씨가 다시 가위를 들면서 말했어요. 근데 수님 씨, 그 남자가 왜요? 혹시 뭔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한미숙 씨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저를 봤습니다. 그냥이 어딨어. 표정이 왜 그래요? 미용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빌라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8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 생겼다고 나갔다. 그 뒤로 혼자 살았다. 18년 동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봤어요. 이번엔 고구마였어요. 신문지에 쌓인 고구마 4-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흙이 아직 묻어 있었어요. 방금 캔 것 같았거든요. 손으로 흙을 털어내다가 멈췄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두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37년을 같이 산 남편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꽃을 준 적도 없었고 뭔가를 챙겨준 적도 없었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그냥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름도 잘 모르는 남자가 말없이 이렇게 두고 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들고 일어섰어요. 가슴이 뭔가 이상했어요. 두근거리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러지? 그 생각을 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들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빌라 뒤편 텃밭 방향을 봤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녁 해가 기울면서 그쪽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손에 쥔 채 그 하늘을 한참 봤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 어딘가가 따뜻했어요. 고구마를 쪄서 먹었어요. 껍질을 벗기는데 속이 노랬습니다. 마트에서 사는 것보다 색이 진했어요. 한 입 베어 무니까 단맛이 진하게 퍼졌거든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절반은 이웃 할머니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텃밭에서 났다고만 했거든요. 누가 줬다고는 말 못했습니다. 왠지 말하기 싫었어요. 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채소들이요. 그 뒤로도 채소는 계속 생겼어요. 상추가 올 때도 있었고 파가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매번 깨끗하게 손질되어 있었어요. 흙을 털어내고 다듬어서 신문지에 싸거나 망사에 담아놨거든요. 그냥 밭에서 뽑아서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을 들인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전엔 채소가 냉장고에 남으면 그냥 두다가 버렸어요. 혼자 먹으니까 다 못 먹거든요. 근데 이 채소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남으면 데쳐서 냉동해 뒀어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에 처음으로 뭔가 가득 찼습니다. 3년 만이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냉장고가 항상 찼거든요. 근데 혼자 살면서는 텅텅 비워뒀어요.
해먹을 사람이 없으니까 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당연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냉장고를 열면 뭔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게 좋았습니다. 오봉길 씨를 두 번째 제대로 본 건 그 주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빌라 골목을 걷는데 맞은편에서 오봉길 씨가 오고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흙 묻은 작업 장갑이었거든요. 텃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봉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쳤어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나치면서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봉길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큰 키에 넓은 어깨가 골목 안쪽으로 멀어졌습니다. 왜 돌아봤지? 스스로한테 물었는데 대답이 안 나왔어요.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현관을 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채소가 아니었거든요. 작은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어요. 열어보니까 들깨가루였습니다. 직접 빻은 것 같았어요. 고운 들깨가루가 종이봉투에 가득 담겨 있었거든요. 들깨가루.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채소만 줄 알았더니 들깨가루까지 줬습니다. 된장국에 넣으면 맛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준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텃밭에서 난 것들을 주는 건지요. 어쨌든 된장국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고소한 향이 집안에 퍼졌거든요. 오랜만에 나는 냄새였어요. 혼자 살면서는 된장국을 잘 안 끓였거든요. 남편이 된장국을 좋아했는데 없으니까 굳이 끓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날은 끓였어요. 밥도 새로 했습니다. 혼자인데 밥솥에 밥을 지었어요. 편의점 도시락 대신요. 오봉길 씨가 준 들깨가루 때문이었거든요. 한미숙 씨한테 전화가 온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수님 씨, 나야. 왜요, 미숙 씨? 나 오늘 저녁에 이상한 거 봤어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뭔가를 전달하려는 목소리였습니다. 뭐요? 오봉길 씨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놨어요. 어디서요? 수님 씨 빌라 앞 골목이요. 나 오늘 저녁에 재료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골목 모퉁이에 서 있더라고요. 그게 왜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수님 씨 빌라 입구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한참 동안요. 나는 처음엔 누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서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 20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빌라 불이 꺼지니까 돌아서서 가더라고. 나 집에 들어가면서 봤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깨도 처져 있었고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 저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겠어요. 수님 씨 집에 불 켜져 있는 거 확인하고 가는 거죠. 전화를 끊고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골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골목을 비추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지? 말 한마디 없이 채소를 두고 가고 무거운 봉투를 들어주고 밤에 골목에 서서 집을 보고 가는 사람. 이유를 모르겠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요. 궁금했어요. 근데 궁금한 것보다 다른 게 더 컸습니다. 괜찮은 사람인가 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말없이 다 해주는 사람.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 37년을 같이 산 남편도 이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서로요. 근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지?
6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이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정이었지,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건 아니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오봉길 씨 얼굴을 떠올렸어요. 무뚝뚝한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크지도 않고 말이 많지도 않고 웃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손이 떠올랐습니다. 흙 묻은 크고 두꺼운 손이요. 그 손이 들깨가루를 빻았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건지 모른 채로 아침이 됐어요. 토요일이었습니다. 한미숙 씨 미용실에 갔어요. 파마가 아니었어요. 한미숙 씨가 파마 의자에 앉히면서 말했거든요. 수님 씨 어제 전화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안 됐다고. 그냥 잤어요? 잠을 잘 못 잤어요. 한미숙 씨가 파마 약을 바르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거든요. 한미숙 씨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아무 말 없이 파마 약을 계속 발랐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수님 씨, 네. 그 사람이 왜 18년 동안 혼자 살았는지 알아요? 저는 거울 속 한미숙 씨를 봤어요. 아내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미숙 씨가 의자를 끌어다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동네 아는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오봉길 씨가 이혼하고 나서 완전히 다쳤대요. 여자 소개시켜 주려고 해도 무조건 거절하고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해도 싫다고 했대요. 왜요? 자기 때문이라고 했대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자기랑 있으면 상대방이 힘들어진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이 18년 동안 이 남자를 가둬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난 거래요. 또 상처 줄까 봐요. 파마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18년 동안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말없이 채소를 두고 갔습니다. 들깨가루를 빻아서 놓고 갔어요. 밤에 골목에 서서 집을 보고 갔거든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요.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걸까? 아까와 같은 질문인데 이번엔 느낌이 달랐어요. 짠했습니다. 미용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대신 빌라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텃밭 쪽이었어요. 가을이라 많은 것들이 거쳐 있었습니다. 호박 줄기가 시들었고 고구마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파가 남아 있었고 알타리가 조금 자라고 있었거든요. 오봉길 씨가 있었습니다.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저를 못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그냥 돌아갈까 싶었거든요. 근데 발이 안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한 발 앞으로 걸어갔어요. 흙 밟는 소리가 났는지 오봉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멈칫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예요. 당연한 말을 했습니다. 오봉길 씨가 일어섰어요. 작업 장갑을 벗으면서 저를 봤거든요. 채소 감사해요. 들깨가루도요. 오봉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왜 주시는 거예요? 오봉길 씨가 잠깐 멈칫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텃밭 한쪽을 봤거든요. 많이 나서요. 그게 다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바람이 텃밭 위를 지나갔습니다. 파잎이 흔들렸어요. 오봉길 씨가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컸어요. 무뚝뚝한 얼굴인데 눈이 깊었거든요.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말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 눈이었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낮은 목소리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것 같아서 그 말이 참 많은 걸 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남편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액자로 놓아뒀거든요.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봤어요. 남편 얼굴이었습니다. 웃지 않는 사진이었어요. 증명사진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거든요. 남편이 사진 찍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변변한 사진이 없었습니다. 이 사진도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대한 거였거든요. 37년을 같이 살았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성격도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채소를 손질해서 문 앞에 두고 간다거나 무거운 봉투를 들어준다거나 밤에 골목에 서서 집을 확인하고 간다거나 그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둘이서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소파에 앉았어요. 창문 너머로 빌라 뒤편이 보였습니다. 텃밭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쪽을 봤습니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서요. 그 말이 자꾸 귓속에서 울렸어요. 60년을 살면서 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없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그 뒤로 텃밭에 가끔 나갔습니다. 가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가다 보면 빌라 뒤편을 지나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봉길 씨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처음엔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파가 잘 됐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봉길 씨가 파 쪽을 봤어요. 가져가요. 아, 괜찮아요. 많아요. 그 말만 하고 파 2뿌리를 뽑아서 흙을 털었습니다. 건네줬어요. 저는 받았어요. 손이 스쳤거든요.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며칠 뒤였습니다. 저녁 해가 기울 무렵에 텃밭 쪽을 지나쳤는데 오봉길 씨가 쪼그리고 앉아서 알타리를 다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산책이에요? 처음으로 오봉길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네. 매일 이 시간에 나오는 것 같던데 저를 알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봤어요? 지나다니는 게 보이더라고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말을 걸어왔다는 게 달랐거든요. 저는 멈춰서 텃밭을 둘러봤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많이 없어졌네요. 거의 다 거쳤어요. 이제 알타리 뽑으면 올해 농사는 끝이에요. 내년에도 하실 거예요? 오봉길 씨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 짧은 말이 이 동네에 계속 있겠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내년에도 여기 있겠다는 말처럼요. 왠지 그게 좋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채소가 떨어지면 텃밭에서 챙겨주고 저는 가끔 말을 건네고 오봉길 씨는 짧게 대답하고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짧은 말들이 좋았습니다. 억지로 뭔가를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시간이 생겼어요. 누군가를 기다리게 됐거든요. 산책 나갈 시간이 되면 저도 모르게 빌라 뒤편을 먼저 봤어요. 있으면 좋았고 없으면 아쉬웠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한테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채소가 안 왔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어요. 오봉길 씨가 텃밭에 없었어요. 저녁마다 지나쳤는데 보이지 않았거든요. 농사가 끝났으니까 나올 이유가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가 다시 비어가고 있었어요.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창문을 봤어요. 왜 갑자기 안 오는 걸까? 한미숙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 건 처음이었어요. 미숙 씨, 오봉길 씨 요즘 봤어요? 나도 못 봤는데. 왜요?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요. 채소 안 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미숙 씨가 전화기 너머로 어딘가에 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님 씨, 내가 어제 오봉길 씨 잠깐 봤어요. 어디서요? 편의점 앞에서요. 물 사러 나왔는지 잠깐 마주쳤는데 인사는 했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결심이요? 응.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미숙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라고요? 민폐 끼친 것 같다고. 괜히 이 동네로 왔나 싶다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수님 씨, 그 남자 스스로 물러서려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생겼는데 무서운 거겠죠. 또 상처 줄까봐. 자기 때문에 또 누군가 힘들어질까봐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지금 혼자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요. 저는 일어섰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한미숙 씨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미숙 씨, 오봉길 씨 어디 사는지 알아요. 빌라 뒤편 골목 2번째 집이에요. 근데 수님 씨 지금 어디 가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가을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외투를 두르면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어요. 빌라 뒤편 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2번째 집이었습니다. 작은 단층 주택이었어요. 담장이 낮았고 마당에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대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배를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오봉길 씨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굳었어요. 눈이 커졌거든요. 왜 오셨어요? 채소 안 오던데요? 텃밭 농사가 끝났어요. 그게 다예요? 오봉길 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갑자기 안 오니까 이상했어요. 바빴어요. 바쁜 게 아닌 것 같던데요. 오봉길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어요. 들어가세요. 저녁이에요. 돌아서려는 등이 보였어요. 오봉길 씨, 등이 멈췄습니다. 민폐 끼친다고 생각해요? 어깨가 굳는 게 보였어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맞아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결론 내린 거예요? 오봉길 씨 입술이 달싹였어요. 제가 민폐라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하는 거 아닌가요? 오봉길 씨가 한참 저를 봤어요. 그러더니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이었어요. 소파 하나, 낡은 텔레비전, 책 몇 권이 쌓인 탁자. 벽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공간이었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오봉길 씨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봉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님 씨한테 할 말이 있어요. 들을게요. 다 듣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봉길 씨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굳은 살이 박인 크고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어요. 18년 전에 이혼했다는 거 아시죠? 네. 오봉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버스를 몰던 때였어요. 새벽 첫 차부터 저녁 막차까지 하루에 10시간 넘게 운전했거든요. 집에 오면 씻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게 15년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내는 집에 있었어요. 애는 없었고요. 저는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내가 하루 종일 혼자 있었겠죠. 오봉길 씨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어느 날 아내 휴대전화 알림이 울렸어요. 제 손이 닿는 데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오픈 채팅이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엔 무슨 앱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봉길 씨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남자 이름이 여러 개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내용이 짧았는데 알 수 있었어요. 어디서 만날지, 몇 시에 올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가 부인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냐고 했더니 2년 됐다고 했습니다. 2년. 손이 차가워졌어요. 왜 그랬냐고 했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오봉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당신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저는 굳었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들이랑 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사랑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실 공기가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사랑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오봉길 씨가 그 말을 다시 뱉으면서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당신은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들이랑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알 것 같았어요. 나는 사랑의 대상인데 그건 못 받아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나한테 원하는 건 더럽고 다른 남자들이랑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깨끗하다는 거였습니다. 오봉길 씨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이혼하고 나서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된 거구나. 아내가 15년을 같이 살면서 그걸 못 받아줬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한테서 찾은 거겠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났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된 거라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상처 줄 테니까. 또 떠나게 할 테니까. 오봉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님 씨한테 마음이 생겼을 때도 무서웠어요. 또 그럴까 봐요. 그래서 물러서려고 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거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오봉길 씨를 봤습니다. 18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아내한테서 들은 그 말을 18년 동안 혼자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 내가 다른 남자들이랑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 말이 이 사람을 18년 동안 가둔 거였어요. 잘못된 게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었거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져서 새벽에 텃밭을 일구고 채소를 손질해서 문 앞에 두고 가는 사람. 말 대신 손으로 표현하는 사람. 밤에 골목에 서서 불이 꺼질 때까지 지켜보는 사람. 이 모든 게 잘못된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오봉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만져졌어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거든요. 오봉길 씨가 굳었어요.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봉길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오봉길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거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봉길 씨 눈이 흔들렸어요. 아내분이 잘못 말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내분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걸 당신 탓으로 돌린 거거든요. 오봉길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그 말을 믿고 살았어요? 입술이 떨렸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길 씨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두 분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분이 잘못한 거예요. 오봉길 씨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그냥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거든요. 18년 동안 혼자 삭혔던 것들이 지금 처음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봉길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한참이 지났어요. 오봉길 씨가 눈물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피하네요. 왜요? 어른이 왜 이러냐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18년이면 충분히 오래 참은 거예요. 오봉길 씨가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오봉길 씨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잡은 거였어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봉길 씨가 문 앞까지 바래다 줬거든요. 말은 없었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어깨가 가끔 닿았어요. 빌라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오봉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빌라 계단을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오봉길 씨가 아직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오봉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서 있는 그 모습이 좋았어요.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런 밤이 생겼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따뜻했어요. 오봉길 씨 손에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손을 꼭 쥐었다 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소파에 혼자 앉아서 웃었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밤에 혼자 앉아 웃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 쪽을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냥 봤어요. 한참을요.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그 뒤로 달라졌어요. 오봉길 씨가 저녁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텃밭 농사는 끝났는데도요. 산책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시간에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면 골목 어딘가에서 마주쳤습니다. 같이 걸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발소리만 났어요. 가을 바람이 불면 오봉길 씨가 제 쪽으로 조금 더 붙어 걸었습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려는 것 같았어요. 말은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하면 오봉길 씨가 말했어요. 들어가세요.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두 마디가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은 오봉길 씨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요. 산책을 마치고 빌라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오봉길 씨가 멈칫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아직요. 편의점 가려고요? 저는 멈칫했어요. 들켰다 싶었습니다.
가끔 그러거든요. 오봉길 씨가 잠깐 저를 봤어요. 저희 집에서 드시고 가세요. 작은 부엌이었어요. 오봉길 씨가 냉장고를 열더니 묵은지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꺼냈어요. 손이 익숙하게 움직였거든요. 된장을 풀고 두부를 썰고 묵은지를 넣었어요. 저는 부엌 입구에 서서 봤습니다. 큰 손이 두부를 써는 모습이 보였어요. 버스 기사를 30년 했던 손이거든요. 그 손이 지금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상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처음 보는 장면인데 낯설지 않았거든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의 부엌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오봉길 씨가 고개만 돌리며 말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된장찌개가 나왔어요. 밥도 같이요. 소박한 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구수한 향이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묵은지가 들어가서 칼칼했고 두부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집밥이었어요. 오랜만에 먹는 진짜 집밥이었거든요. 맛있어요. 오봉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말로 안 해도 됐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섰는데 오봉길 씨가 먼저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두고 가세요. 같이 해요. 됐어요. 그 말이 퉁명스러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 사람이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어요. 재현이한테 전화가 온 건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를 캐묻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한미숙 씨한테 전화했어요. 미숙 씨, 우리 재현이한테 소문 갔을까요? 동네가 좁잖아요. 수님 씨랑 봉길 씨 같이 걷는 거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역시나였습니다. 재현이가 온 건 토요일 오전이었어요. 며느리 선희도 같이 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재현이 눈이 거실을 훑쳤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거든요. 밥은 먹었어? 먹고 왔어요.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선희는 소파 한쪽에 앉아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인사는 했는데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차가운 느낌이었거든요. 재현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솔직하게 물어볼게. 저는 컵을 내려놨습니다. 요즘 남자 만나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선희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 동네 사람한테 들었어요. 같이 다니는 남자 있다고.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중요해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잠깐 창문을 봤어요. 그리고 재현이를 봤습니다. 사실이야. 선희가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현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재현아, 3년이에요, 엄마. 아직 3년이라고요. 재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재현이를 봤어요. 눈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울 것 같은 눈이었거든요. 이 아이도 아버지가 그리운 거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재현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 수 있어? 재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선희야, 너도 들어줄 수 있어? 선희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재현아,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재현이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할 게 없었어.
밥을 해도 먹을 사람이 없었고 청소를 해도 어지럽힐 사람이 없었거든. 장을 봐도 음식이 남았어.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요. 재현이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명절에 너희 집 가면 좋더라. 온 가족이 있고 웃고 떠들고. 근데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잖아. 텔레비전 혼자 보고 밥 혼자 먹고 잠들면서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았어. 너한테 말 못했어. 짐이 될 것 같아서요. 혼자서도 잘 산다고 했거든. 근데 잘 살지 못했어. 재현이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엔 채소를 두고 갔어. 말 한마디 없이요. 문 앞에 가지가 놓여 있고 고구마가 놓여 있고 누군지도 몰랐는데 먹었거든. 그 채소가 냉장고를 채웠어. 3년 만에 처음으로 냉장고에 뭔가 가득 찼어. 재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된장찌개를 끓여줬어. 같이 밥을 먹었어. 밥 차려주는 사람이 3년 만에 처음이었거든. 그게 뭔지 알아?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게요. 재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재현아, 엄마도 아직 살아있어. 외로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해. 그게 죄야? 재현이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 안 했던 거 아니야. 37년을 같이 살았어. 정이 많이 들었고 갔을 때 많이 힘들었어. 근데 아빠는 저 세상 갔어. 엄마는 아직 여기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재현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여전히 차가웠거든요. 시선을 창문 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알아.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저는 재현이를 봤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보면 알잖아. 만나볼래? 재현이가 눈물을 닦으면서 저를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언제요? 오봉길 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봉길 씨, 우리 아들이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인사하고 싶대요. 올 수 있어요? 지금요? 네. 오봉길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10분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오봉길 씨가 서 있었어요. 깔끔한 남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있었어요. 준비하고 왔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재현이가 일어섰어요. 두 남자가 마주 봤습니다. 재현이가 오봉길 씨를 아래 위로 훑어봤어요. 오봉길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를 똑바로 봤어요. 오봉길입니다. 이재현이에요. 짧은 인사였어요. 재현이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셋이 앉았어요. 선희는 주방 쪽으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자리를 피한 것 같았어요. 재현이가 오봉길 씨를 봤어요.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계신 거 알아요. 채소도 주시고 밥도 차려주시고. 오봉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재현이가 오봉길 씨 눈을 봤어요. 어머니가 상처받는 일은 없겠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봉길 씨가 재현이를 봤어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거든요. 제가 말이 없어요. 표현을 잘 못해요. 그게 단점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재현이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뭔데요? 옆에 있겠다는 거요. 말없이라도요. 재현이가 오봉길 씨를 오래 봤습니다. 오봉길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봉길 씨가 나가고 나서 재현이가 주방에 있는 선희한테 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두 사람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 목소리가 차가웠거든요. 나는 아직 모르겠어요. 선희야, 어머님이 좋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아직 마음이 안 열려요. 거실까지 들렸어요. 저는 창문을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선희가 차가운 건 당연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재혼한다는 게 며느리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억지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재현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응. 선희가 아직 마음이 안 열렸대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 근데 나는요. 재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 혼자 힘들게 사는 거. 근데 엄마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재현아, 미안해요, 엄마. 저는 재현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탓 아니야. 그래도요. 재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38년 전에 낳은 아이가 지금 제 옆에서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도 어머니 편이 되어주는 거였어요. 고마워, 재현아. 엄마. 응. 그 아저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눈빛이 그랬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그렇지? 네. 말은 없는데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재현이와 선희가 돌아간 건 저녁이었어요. 선희는 나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짧은 인사였어요. 여전히 눈을 잘 안 마주쳤거든요. 괜찮았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요. 재현이가 차에 타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봉길 씨한테 잘해줘요. 내가 할 말이 그거야. 재현이가 웃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빌라 입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어요. 어둠 속으로 빨간 미등이 사라지고 나서 돌아섰습니다. 오봉길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봉길 씨. 네. 우리 아들이 잘 됐어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다행이네요. 낮고 짧은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안도가 담겨 있었어요. 내일 산책 나와요.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거든요. 3년 동안 이 하늘을 혼자 봤어요. 내일은 같이 보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빌라 계단을 올라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 뒤로 저녁 산책이 일과가 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어요. 빌라 앞 골목에서 오봉길 씨를 만났습니다. 누가 먼저 나온다고 정한 게 아니었는데 항상 거기서 마주쳤어요. 발이 기억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오히려 그 침묵이 좋아졌어요. 억지로 뭔가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걷다가 오봉길 씨가 가끔 말을 꺼냈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손 시려요? 조금요. 그러면 오봉길 씨가 말없이 제 손을 자기 점퍼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주머니 안이 따뜻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면 그 온기가 오래 남아 있었어요. 한미숙 씨 미용실에 간 건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파마 의자에 앉자마자 한미숙 씨 눈이 달라졌습니다. 수님 씨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요.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아니에요. 나 몇 년을 봤는데 눈빛이 달라요. 전에는 눈이 그냥 있었거든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미숙 씨가 파마 약을 바르면서 말을 이었어요. 봉길 씨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뭘 몰라요? 매일 같이 산책하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저는 거울 속 한미숙 씨를 봤습니다. 다 알아요? 그럼요. 우리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근데 수님 씨 알아요? 봉길 씨가 요즘 표정이 달라졌대요. 누가 그래요?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던데. 전에는 물 사러 와서 눈도 안 마주쳤는데 요즘은 인사도 한다고. 처음 이사 왔을 때 워낙 무뚝뚝해서 동네 사람들이 어려워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미숙 씨가 의자를 끌어다 제 앞에 앉았습니다. 수님 씨,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그 남자 좋아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미숙 씨가 씩 웃었습니다. 표정이 대답이네요. 미숙 씨, 맞잖아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뗐어요. 한미숙 씨가 파마 약을 다시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수님 씨, 나도 혼자 15년 살았어요. 알아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혼자도 잘 산다 싶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더라고요. 밥 먹을 때 혼자고 잠들 때 혼자고. 그 혼자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무뎌져요. 외로운 것도 모르게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외로운지도 모르고 사는 게요. 파마 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수님 씨 옆에 그 남자 오고 나서 외롭다는 걸 다시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은 외롭지 않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숙 씨, 왜요? 고마워요. 한미숙 씨가 파마 롤을 감으면서 웃었습니다. 고맙긴요. 그냥 오래 산 사람이 아는 거 말한 거예요. 11월 중순이었어요. 저녁 산책을 마치고 빌라 앞에서 헤어지려는데 오봉길 씨가 멈췄습니다. 수님 씨, 네. 오봉길 씨가 저를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6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담긴 주름이었거든요. 할 말이 있어요. 들을게요. 오봉길 씨가 잠깐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좋아요. 저는 굳었어요. 수님 씨가요. 처음 텃밭에서 봤을 때부터요. 낮고 느린 목소리였습니다. 채소 두고 갈 때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좋았어요. 산책 나오는 거 기다렸어요. 밥 먹는 거 보면서 맛있다고 할 때 좋았고요. 오봉길 씨가 잠깐 멈췄어요. 또 물러서지 않으려고요. 이번엔 그러지 않을게요. 저는 오봉길 씨를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 눈이 진지했어요. 18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봉길 씨, 네, 나도요. 오봉길 씨가 멈칫했어요. 나도 좋아요. 봉길 씨가요. 오봉길 씨 눈이 흔들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만져졌거든요. 이 손이 봄부터 텃밭을 일궜고 채소를 손질했고 들깨를 빻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꽉 잡은 거였어요. 저도 꽉 잡았습니다. 골목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둘이 손을 잡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도 됐거든요. 선희가 처음으로 오봉길 씨한테 말을 건넨 건
12월 초였습니다. 재현이가 선이랑 같이 내려왔어요. 저녁을 같이 먹었거든요. 오봉길 씨도 불렀습니다. 오봉길 씨가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제가 반찬을 차렸고요. 5시 좁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가끔 오봉길 씨를 봤거든요. 오봉길 씨는 눈치채는 것 같았지만 그냥 밥을 먹었어요. 억지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밥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어요. 선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더 뜨더니 말했습니다. 찌개 맛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봉길 씨가 선이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짧은 말이었는데 재현이가 제 쪽을 봤습니다. 눈빛으로 웃고 있었어요. 저도 눈빛으로 웃었거든요. 선이가 완전히 열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시작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오봉길 씨가 텃밭을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흙을 뒤집고 퇴비를 넣고 봄에 심을 씨앗을 골랐어요. 어느 날 저녁 텃밭 쪽으로 걸어가다가 오봉길 씨가 작은 봉투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씨앗이에요? 네. 봄에 심을 거요. 뭐 심어요? 오봉길 씨가 봉투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상추, 가지, 방울토마토. 작년에 심었던 것들이네요. 잘 됐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작은 씨앗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것들이 봄이 되면 싹을 틔우겠구나 싶었어요. 나도 심어도 돼요? 오봉길 씨가 저를 봤습니다. 같이 심어요. 짧은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봄까지 함께 있겠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내년 봄에도 이 텃밭에서 같이 있겠다는 말처럼요. 저는 씨앗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작고 가벼웠어요. 봄이 기다려졌어요. 60년을 살면서 봄을 이렇게 기다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새벽 6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빗금처럼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봄 햇살이었어요. 겨우내 닫아뒀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봄 냄새가 났어요. 텃밭에 나갔어요. 오봉길 씨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호미를 들고 땅을 고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섰거든요. 왔어요. 네. 오봉길 씨가 호미를 건네줬어요. 나란히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땅이 부드러웠어요. 겨울 동안 퇴비가 들어가서 거름이 잘 됐다고 오봉길 씨가 했거든요. 손으로 만지니까 촉촉했습니다. 씨앗 봉투를 열었어요. 상추 씨앗이 손바닥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았어요. 이 작은 것들이 흙 속에서 겨울을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싹을 틔운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봉길 씨가 손가락으로 흙에 홈을 팠습니다. 여기 넣어요. 저는 씨앗을 홈에 넣었어요. 오봉길 씨가 흙으로 덮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앉아서 씨앗을 심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같이 심었습니다. 한참 지나서 오봉길 씨가 말했어요. 수님 씨, 네. 작년에 혼자 이 텃밭 일굴 때요. 응.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오봉길 씨를 봤습니다. 옆에서 흙 묻은 손으로 씨앗을 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옆에 사람이 생길 줄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씨앗 봉투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18년 동안 혼자였거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봉길 씨가 저를 봤어요. 봄 햇살이 그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오봉길 씨가 잠깐 멈췄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0살에 처음으로 남자 앞에서 울었다고 오프닝에서 말했는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몇 번 울었거든요. 이 사람 앞에서요. 오봉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흙이 묻어 있었어요.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거든요. 왜 울어요? 그냥요. 그냥이 어딨어요. 처음으로 오봉길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음이 났어요. 좋아서요. 오봉길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됐거든요. 텃밭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미숙 씨를 만났어요. 미용실 문을 여는 중이었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둘이 텃밭 갔다 왔어요? 이 아침에? 네. 한미숙 씨가 손에 든 열쇠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은 왜 잡고 있어요? 추워서요. 봄인데 뭐가 추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봉길 씨도 어깨가 들썩였어요. 한미숙 씨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는 15년을 혼자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네. 불공평해. 미숙 씨도 만나면 되잖아요. 내 팔자는 혼자야. 됐어요. 투덜댔지만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미용실로 들어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사세요, 두 분.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오봉길 씨가 멈췄습니다. 수님 씨, 네. 오늘 저녁도 산책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와요. 나갈게요. 오봉길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가 골목 안쪽으로 멀어졌어요. 작년 가을에 처음 이 골목에서 봤을 때랑 같은 뒷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달랐어요. 그때는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어요. 저는 빌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생각했어요. 남편 방문을 아직 안 열었어요. 열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 방이 그냥 진방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계단 끝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텃밭이 보였어요. 아까 심은 씨앗이 흙 속에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트겠죠. 여름이 되면 가지가 열리고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겠거든요. 그때 오봉길 씨랑 같이 따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재현이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선이도 같이요. 찌개 맛있다고 했으니까요. 조금씩 열릴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겠죠. 계단을 다 올라와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환했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3년 동안 어두웠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밝았어요. 달라진 게 없었는데 달랐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으로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잘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현관에 서서 잠깐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저녁 산책까지 시간이 있었어요. 된장국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봉길 씨가 준 들깨가루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 같은 채널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이 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